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윤입니다. 정보경입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 모두 시장의 예상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오늘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이면서 증시에는 호재가 됐습니다. 또 코어이브를 비롯한 AI 기업들의 실적 훈풍이 불어오면서 반도체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나스닥 상대적으로 강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한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네, 3대 지수는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사실 AI 쪽의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200 야간 선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 강세를 보였는데 문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였습니다. 홈디포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현재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에는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한국 시장에선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서도 최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많습니다. 특히나 어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써내려간 화장품주들 꽤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들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늘도 마켓 시그널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던 다우 지수가 결국 하락 전환하면서 0.04% 약세,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54% 상승, S&P 500이 0.2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리스크는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유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WTI가 0.42% 하락하면서 배럴당 82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거래가 됐고요. 다만 오늘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건 반도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9% 상승하면서 일주일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보였던 간밤 뉴욕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죠. 7월 CPI가 시장의 예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9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AI와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됐고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시죠. 헤드라인 CPI부터 보시면 전월 대비 0.1% 상승, 전년 대비 3.4% 상승으로 시장의 예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근원 CP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대비 2.5% 상승이 시장의 예상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요. 이렇게 헤드라인과 근원 CPI가 모두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전년비 기준을 보시면 모두 전월보다는 둔화되는 흐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비교적 양호했는데요. 특히나 최근 물가 부담의 핵심이었던 에너지와 주거비 압력이 진정됐다는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물가 재가속 우려는 완화될 수 있었던 오늘의 경제 지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전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9월 현재 금리인 3.5%에서 3.75% 수준이 유지될 확률이 60%를 돌파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약 45% 수준이었기 때문에 CPI가 발표된 이후에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최근 고용지표의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이 고용시장이 약화되는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CPI가 전년 대비 둔화되는 흐름으로 나오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인상에 나서야 할 명분은 다소 약화가 됐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CPI가 3.4%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인 2%는 여전히 상회하고 있고요.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에서 0.2%로 반등한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과 휘발유가 전년 대비했을 때는 두 자릿수 상승했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즉 9월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긴 했지만 긴축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것까진 아니라는 부분을 확인하셔야겠죠.
자, 국채금리와 유가에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일단 미 국채금리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연준의 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오늘 하락을 했는데요. 장기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으로 10년물은 사실상 보합 수준이었고요. 30년물은 소폭 올랐습니다. 즉 단기 긴축 부담은 완화가 됐지만 장기 물가 경계는 지속된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체크하실 변수가 바로 중동과 에너지 리스크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지정학적 긴장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렌트유가 장중에는 $90 부근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월간 에너지 가격은 CPI를 낮췄습니다만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다면 향후 CPI에는 반대로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즉 7월 CPI는 좋았지만 앞으로의 인플레이션까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걸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상승의 주요한 동력은 바로 AI와 반도체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반응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강했고요. 나스닥, S&P 500 순으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는 결국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CPI의 안도감 그리고 AI 관련 실적과 전망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반도체와 AI 인프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기술주 내부에서는 차별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테슬라 등 주요 빅테크 종목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즉 기술주 전체가 아니라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선택적인 강세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시장 관점으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CPI가 둔화되면서 9월 금리 인상의 부담은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어이브를 비롯한 AI 관련 기업들의 호재가 반도체 상승 동력을 강화시켰고요. 장기 금리 경계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했고 나스닥도 3대 지수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CPI가 증시의 금리 부담을 덜어준 가운데 AI 반도체가 오늘의 실질적인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있었던 이슈들 최여운 앵커와 이어서 만나보시죠. 진짜 중요한 건 아마 내일이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간밤에 발표가 됐고 내일은 또 PPI 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근원 PC 쪽에 조금 더 반영되는 쪽이 PPI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경계하는 심리가 시장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나 CPI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주거비가 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간밤 시장에서는 또 주택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AI 관련 기업들, 호실적으로 올라온 기업들은 여전히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3%대 상승, 엔비디아 2% 가깝게 상승, 그리고 인텔 3%대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5%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또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투자 의견이 한 가지 제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국 증시에서 오르다 보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함께 조금 더 탄력을 받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UBS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텔이 최근에 단행한 유상 증자 때문이었는데요. 주가가 오히려 상승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2거래일 동안 인텔의 주가는 하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 보여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2%대 하락세, 오라클이 다시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5%대 상승세.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왔는데 간밤에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사실 AI 쪽 안에서는요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장비랑 칩 종목들이 갈 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함께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순환매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최근 미국 증시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 시장에선 두 자릿수의 급등세가 나왔고요. S&P 500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또 투자자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좀 물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스페이스X 본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 24기가 저궤도로 발사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10%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그리고 간밤엔 다시 한번 금융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은행 등 모두 다 일제히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기업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기업입니다. 웬디스인데요. 넬슨 펠츠가 주도하는 이 사모펀드가 웬디스를 비상장사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처음으로 보도가 됐고요. 사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가장 특징적인 종목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14%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홈디포가 보시다시피 주가가 3%대 넘게 내리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CEO가 휴직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30지수 가운데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게 결국엔 다우지수를 끌어내렸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CPI가 사실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여전히 3% 상승입니다. 페드에서 현재 타겟팅하고 있는 목표는 2%입니다. 훨씬 더 높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홈디포, 로우스 이런 기업들, 마트 기업들 도매 기업들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TJmax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대 하락세, 아마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와 함께 엮였죠. 2%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밤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세 가지 기업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비우스입니다. 모두 다 AI 관련 기업인데 매출 좋았고요. 에비타, 삼각전 영업이익 모두 다 아주 좋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이게 앞으로도 긍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시장의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출 총 이익률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주가가 34% 넘게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개미들이죠.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네비우스입니다. 이 네비우스 그룹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보시다시피 리테일 트레이더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보시다시피 급등하는 그 흐름을 함께 보여주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코어웨이브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개인 투자자가 사랑하는 기업 중 하나가 코어웨이브입니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이게 정규장에서의 반응입니다.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선 당연히 환호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것은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조정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5%대를 기록을 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2%대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상회를 한 거고요. 주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20%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컨티넘입니다. 컨티넘이 2026년에 매출 전망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당연히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무려 27% 넘게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조금 사랑하는 기업들이다 보니 보시다시피 주가의 상승폭이 조금 더 강력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간밤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는 좀 인프라 관련 기업, 그러니까는 뭐 안정적으로 라우터 같은 것들을 파는 기업이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가치주였다가 성장주로 변화하는 흐름을 겪고 있는 게 바로 시스코 시스템즈인데요. 실적 좋았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회하는 매출을 냈고요. EPS도 마찬가지입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1.17달러가 시장의 예상이었는데 1.22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23% 이상의 성장 탄력을 보여줬고요. AI 인프라 관련 수주액이 40억 달러, 그리고 보안 부문 매출 같은 경우는 22억 달러, 그리고
보시다시피 네트워킹 부문의 매출은 거의 100억 달러 가깝게 나왔는데 수주 자체가 40%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매출 가이던스도 모두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사상 최대 수준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긍정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가 AI 모멘텀이 계속해서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좀 주가는 약간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실까요? 주가는 사실 4%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던 탓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 다 모두 다 뭐 미스가 난 적이 없었는데 약 3개의 외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코 시스템즈가 이번 해에 올랐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약간의 밸류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특히나 블룸버그가 그 부분을 기사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구간 4%대 하락세 나오면서 118달러 선까지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적이 나오자마자는 보시다시피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튀었는데 금세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이런트인데요.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이런트의 실적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PS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74달러를 기록했는데요. YOY 기준으로 했을 때 74%대 성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AI의 엄청난 수혜주입니다.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데이터 센터 쪽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그리고 통신 부문의 매출은요. YOY 기준으로 했을 때 59%대 성장 흐름이 나왔고 총이익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0%대입니다. 매출 가이던스도 꽤나 좋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23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EPS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이게 약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기대를 워낙 크게 받으면서 8% 급등이 있다 보니 요 시장에서는 이 실적을 확인을 하고 투매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실적이 나왔구나 하면서 파는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좀 눈에 띕니다. 보시다시피 3.6%대 하락세. 정규장의 상승폭을 모두 다 돌려놓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투자자들이 실적을 확인하고 파는 그런 흐름이 약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6%대 하락세 나오면서 342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이런트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2027 회계연도에 강력한 수요 그리고 생산 능력 확장, 플랫폼 성장까지 전망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일단은 요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는 전혀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모건 스탠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간밤에 CPI가 발표가 됐죠. 이게 시장 예상치를 정확하게 부합했는데 이게 부합하더라도 약간 시장에 실망이 없는 거지 환호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시각을 유지시킬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CNBC는 또 실적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코어웨이브와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발표한 최근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는 AI 인프라 구축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확신을 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에는 호실적이 시장을 좀 뒷받침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금리가 시장의 하방을 막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시스코 시스템즈도 그렇고 코이런트도 그렇고 또 내일은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넘겼는데 내일 시장은 어떨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지 시간 수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 보고 왔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현재 상황 뉴욕에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성주원 이대일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주목하고 있던 미국의 7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월가에서 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결과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12일 뉴욕 증시 개장 전에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로는 3.4% 올라서 시장 예상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근원 CPI도 전월비 0.2%, 전년비 2.5%로 예상과 같았는데요. 이 서프라이즈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안도하는 재료였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주 발표된 7월 고용지표가 예상 외로 부진했던 데 이어서 이번 물가지표까지 잠잠하게 나오면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9월 동결 확률은 62%까지 올랐는데요. 일주일 전만 해도 50%에 못 미쳤거든요. 45%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폭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음 달 이 FOMC 전에 8월 고용지표와 8월 물가지표 발표가 한 차례씩 남아있는 만큼 이번 7월 CPI 하나로 9월 금리 동결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그런 신중한 입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13일 밤에는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는데요. 이 연준이 참고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CPI 발표 이후에 오늘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특징적인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12일 뉴욕 증시는 CPI 발표 이후에 안도 랠리를 보였는데요. 이날 장의 핵심은 역시 CPI가 시장 예상에 정확히 부합했다는 점, 이에 따라서 9월 금리 동결 확률이 크게 올랐다는 점, 그리고 인공지능, 이 AI 관련주 실적이 증시를 밀어 올렸다는 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되는 포인트였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지수는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4%, S&P 500 지수는 0.26% 올랐고요.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04% 내렸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CPI가 예상에 정확히 부합하면서 이 물가 재가속 우려가 줄었고요. 또 AI 인프라 기업들의 깜짝 실적이 오늘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가 20% 가까이 급등했고 서버 업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19%대, 또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 5%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는 장중 7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국채금리는 10년물이 4.69%로 보합, 2년물은 1 베이시스포인트 내린 4.20%를 나타냈습니다. 네, 국채 금리의 흐름까지 짚어주셨는데 또 시장이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국제 유가일 것 같습니다. 이 국제 유가에 영향을 주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최신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업데이트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항로 이용 현황은 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해협을 통과한 선박 166건 가운데 미국이 뒷받침하는 5만 쪽 항로를 이용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고요. 나머지는 모두 이란이 관할하는 항로를 이용하거나 또는 위치 추적기를 꺼둔 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항로 자체가 안전해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란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적고 안전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최근 군 수뇌부 인사를 통해서 공세적 교리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장기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국과 이란 간 체결한 60일짜리 잠정 휴전 합의는 사실상 붕괴한 상태인데요. 국제유가는 이날 0.4% 정도 떨어져서 거래됐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8달러 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2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일단 오늘 CPI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지만 호르무즈발 유가 변수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하고요. 다음 달 FOMC까지 관련 지표와 지정학 리스크를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조원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된 CPI는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올 PPI 그리고 중동 변수까지도 계속해서 저희랑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은 어떤 게 있는지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인텔 CEO의 최근 발언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메모리 사업으로의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복귀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이 워낙에 좋죠. D램과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이 메모리죠. 기억, 저장 장치.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 두뇌는 CPU나 GPU고 그것을 저장하는 장치들이 희발성, 비희발성 나눠서 D램, 낸드 플래시잖아요. 근데 이 저장 장치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핵심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어떤 굉장히 다이나믹한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인텔이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이 하던 그 꿀단지가 또 탐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인텔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함께 업태별로 보자면 종합반도체 기업이었거든요. IDM이라고. 설계부터 제조, 그다음에 뭐 조립, 검사까지 모두 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업체였죠. 근데 인텔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기사회생했죠. CEO도 바꾸고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굉장히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업까지 복귀를 꿈꾸고 있다. 1980년대에 이 D램 사업을 시작해서 90년대, 2000년대 이미 세계 2위의 메모리 업체로 성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인텔은 메모리 사업을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매각을 했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기사회생을 하고 어떤 다른 기회를 타진하다 보니까 메모리 사업을 다시 한번 손대볼까?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하던 것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D램, 낸드 플래시, 그다음에 D램을 수직으로 쌓은 HBM, 그리고 이제 HBF라는 개념까지 등장하기 시작하죠. 낸드 네. 플래시를 쌓은. 자, 그래서 이제 D램, 낸드 플래시, HBM 이게 전반적으로 공급이 계속 타이트하고 향후 전망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D램 쪽에 복귀를 꿈꾸고 있다.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렉이라는 개념으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슈퍼칩이라고 AMD의 뭐 CPU, 그 다음에 GPU,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 CPU 이렇게 함께 탑재된 어떤 슈퍼 렉에다가 그 옆에 또 이제 HBM이 탑재된 이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잠실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잠실에 이제 시그니엘 호텔도 있고 롯데 월드 타워도 있고 롯데 월드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구성을 하는 건데 인텔이 지금 아이디어를 낸 게 그 CPU 위에다가 D램을 쌓는 것은 어떤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CPU, GPU 주변부에 HBM이 탑재되는데 그거를 위에다가 적층을 하는 아이디어를 지금 CEO가 내놨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공간이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롯데월드 타워 뭐 옆에 다 있는 것보다는 롯데월드 타워 위에다가 호텔 쌓고 위에다 놀이공원 쌓고 이러면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런 어떤 상황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CEO가 메모리와 관련해서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에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기도 했는데 다음 화면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CEO 리프탄이죠. 자, 메모리 아키텍처를 새로 개발 중인데 아까 말한 대로입니다. 네네. CPU 위에 메모리를 직접 적층한다. 완전 새로운 아이디어네요. 그래서 CPU 위에 저렇게 메모리를 적층을 해가지고 면적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 자, 저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공간 절약 여기 써 있잖아요. 딱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그렇죠? 건물을 이 옆에다가 펼치는 것보다 위로 쌓으면 면적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아까 전에 뭐 거대한 건물을 얘기 드렸지만 저 안에는 정말 굉장히 그 직접적인 초집적 싸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는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면적이 공간이 절약되면은 빠른 속도와 전력 효율 상향상 이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여러 아이디어들. HBM도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예요.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공간을 절약하자. 그러면 빠른 속도와 전력 효율이 향상되겠다. 그래서 이제 HBM이 두각을 나타낸 거고 SK 하이닉스가 거기에 선점을 하면서 이번 기회를 잡은 건데 이제 또 새롭게 뛰어들려다 보니까 제 어떻게 보면 사자의 입장이잖아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는 시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뭐 저런 것들이 아까 건물 짓는 것도 그렇지만 저것도 건물을 짓는 겁니다. 아주 초집적 세계에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래서 리프탄의 발언이 과연 실현이 될지 아주 궁금합니다. 만약 저게 실현이 된다면은 정말 새로운 개념. 그 세라브라스는 또 그 개념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체를 엄청나게 큰 칩으로 구성을 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인데 지금 보니까 다 설계 아이디어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기다가 효율적으로 건물을 구성해 낼 것인가. 근데 리프탄은 위로 쌓는 아이디어를 지금 말했습니다. 네, 일단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으면서 간만에 $100를 돌파했는데 최근 주가 흐름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인텔이 조금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있죠. 네. 인텔도 원래 4월 달, 5월 달, 6월 달까지 좋았다가 이제 좀 한여름 접어들면서 조금 지친 기색이 역력했는데 자, 이제 이 4월 달 처음에 시작했던 지점 근처로 가다 보니까 지금 오르기 시작합니다. 저기 보면은 괜히 오른 게 아니죠. 저 4월 달에서 5월 달로 접어들 때 엄청난 뭐 물리학에서는 퀀텀 첨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기술적으로는 갭 상승이 엄청나게 나왔죠. 지금 저기 거래량 막대 그래프 때문에 연결된 걸로 보이시나요? 봉과 봉 사이를 보시면은 퀀텀 점프로 뛰었잖아요. 거기서 지금 반등한 거잖아요. 저기 갭 상승이 지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긴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런 모습 있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퀀텀 점프하면서 갭 상승 띄우면서 쭉쭉 가는 거. 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갭이 지지가 됐기 때문에 $100를 다시 회복을 했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목표는 저 하락 갭이 있는 $120. 여기 구멍이 있죠. 저기를 이제 도달된 다음에
메꿔가지고 위로 가는 게 이제 다음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8월 들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100달러를 재돌파한 인텔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의 시그널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좀 어떻게 보고 네, 계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력이 받을 때가 딱 된 거죠. 어제 메모리 반도체 네네. 업체들 주가도 좋았고 반도체 장비들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이 좋고 메모리 반도체가 빠지는 날보다 매그니피센트 7이 조정받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반도체 장비 그리고 스토리지 업체들이 주가가 좋은 날이 우리나라에 영향이 더 커요. 그래서 인텔도 마찬가지죠. 인텔도 아까 전에 업태를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와 함께 IDM 업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또 뛰어든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경쟁사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탄력이 좋게 나오면은 저건 호재로 인식됩니다. 아 시장이 얼마나 좋으면 들어오겠어. 이거 정말 해석하기 나름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입에 걸면 입걸인데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높아요. 오늘은 호재로. 메모리 반도체 쪽 업황이 너무 좋으니까 인텔마저 뛰어드네.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시장에서는 좀 경쟁 구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메모리 업황이 호황이라는 점을 더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의 굿 시그널이 기대되는 인텔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또 투자자들이 기다려왔던 경제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3.4%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에 부합하며 연준의 9월 금리 동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7월 CPI는 전월보다 0.1%,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상승했고 그는 CPI도 전월 대비 0.2% 올랐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전월보다 1.5% 하락하면서 올해 초에 급등했던 물가 압력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14.7% 높아 중동 정세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CPI 발표 후 미국 국채금리는 하락했고 CME 페드워치가 반영하는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42%로 낮아졌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고용 감소에 이어 물가도 안정되면서 연준이 당장 금리를 올릴 필요성도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CPI 발표에 따른 시장의 충격은 다소 좀 완화된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밤에 발표되는 PPI 지표 함께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주가가 간밤에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보호 물량이 좀 해제가 되면서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 따른 우려감은 있었지만 오히려 공매도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스페이스X 주가가 공매도 투자자들의 대규모 포지션 청산, 이른바 숏스퀴즈 영향으로 장중에 10% 넘게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S3 파트너스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는 지난주 유통 주식의 34%에서 약 11%대까지 급감했습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서 상승세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 현지 시간 6일 9억 1,200만 주의 첫 대규모 보호 예수가 해제된 뒤 물량 부담에 따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가는 이날 장중에 148달러를 돌파하며 지난 3일에 기록한 사상 최저가 104.83달러 대비 40% 넘게 반등했습니다. 다만 오는 20일 3억 1,900만 주를 시작으로 9월과 10월에도 약 7억 주의 보호예수 물량이 추가로 풀릴 예정입니다. 추가 보호예수 해제가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지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추가 상승의 계기가 될지가 향후 변수입니다. 네, 스페이스X의 주가는 아마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급등과 급락을 오고 가는 스페이스X의 주가 앞으로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메타 관련 뉴스입니다. 메타가 중국의 마누스 인수와 관련해서 결국에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메타가 추진했던 20억 달러 규모의 중국계 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가 중국 당국의 제동으로 결국에는 무산됐습니다. 마누스는 현지 시간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메타와 분리돼 조만간 독립회사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의 딥시크로 불린 마누스는 명령을 입력하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범용 AI 에이전트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메타는 지난해 12월 약 20억 달러의 마누스를 인수하며 AI 에이전트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문제 삼아 지난 4월 인수거래 철회를 공식 명령했습니다. 이미 완료된 거래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양사는 결국 약 넉 달 만에 분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의 AI 업계 판도를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자국의 AI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두 국가 간의 경쟁을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낸드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낸드 시장에서 역시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양쯔 메모리가 처음으로 낸드 시장 안에서 3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글로벌 낸드 플래시 출하량 1위를 지킨 가운데 중국의 양쯔 메모리 YMTC가 처음으로 3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점유율 25%로 1위,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을 포함해 2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YMTC는 점유율 14%를 기록하며 키옥시아를 제치고 처음으로 출하량 기준 글로벌 3위에 올랐습니다. 다만 데이터 센터용 기업용 SSD 비중이 낮아 매출 기준으로는 마이크론과 키옥시아 이어 5위에 머물렀습니다. AI 수요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확대되면서 2분기 서버용 SSD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서버용 기업용 SSD는 전체 낸드 출하량의 48%를 차지해 1년 전 26%에서 2배 가깝게 확대됐습니다. 카운터 포인트는 앞으로 낸드 시장의 수익성이 출하량보다 고부가 제품 비중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기업들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시장의 변화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시죠.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HD의 정기선 회장이 빌 게이츠와 내일 회동을 갖습니다. 이곳에서 SMR과 관련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오는 14일 방한하는 빌 게이츠와 만나 소형 모듈 원전 SMR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올해 초 다보스 포럼 이후 7개월 만으로 HD현대와 테라파워는 SMR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2022년 테라파워에 3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미국 와이오밍주에 건설되는 원자로 용기도 수주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5월에는 HD 현대중공업이 테라파워의 이 원자로 핵심 설비 제작 공급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HD 현대는 원전 설비 제작뿐 아니라 SMR을 이 선박의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노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탁교원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블룸버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7월 달에 두 종목의 이제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급락한 만큼 주주들이 다른 방식으로 어떤 기업의 업황 전체는 여전히 호황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이 내용을 갖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가지고 오셨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에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환원 정책에서 명칭의 숫자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 밝혔는데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동일하게 주주환원 정책에서 기대가 있었지만 컨퍼런스 콜에서는 주주환원 정책에서 밝히지 않았다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몇 가지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내놓은 것이 기대치에는 못 미쳤는데 다만 또 다른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3분기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3분기라고 하면은 이제 7, 8, 9니까 그 9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9월 달에 넘어가기 전에 8월 이내에 하이닉스가 그 주주환원 정책 발표할 것이다. 이런 맥락을 또 전망을 했는데 이 양사의 미미한 온도 차이가 주가에도 이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가 보다 더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명시적으로 발표를 한다면 SK하이닉스 주가 상승 탄력에 이제 힘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주주 환원 정책을 지금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좀 엇갈릴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이 실제 이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주주환원 정책, 더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에 기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SK하이닉스가 ADR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ADR 상장인 것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나스닥 상장이라는 그런 호재성도 있지만 또 하나의 약재성은 뭐가 있냐면은 어쨌건 신주를 갖다 발행해서 유상증자를 해서 ADR을 상장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 가치가 2.5% 희석됐습니다. 2.5% 희석되면서 대신 현금으로 40조 원을 갖다가 SK하이닉스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40조 원을 고스란히 국내에 반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0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40조 원이 SK하이닉스에 이제 계좌 입고가 됐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영업이익의 강력한 그 SK하이닉스의 현금 잔고에다가 40조가 투입이 됐으니까 합치면 큰 이제 현금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가 주주들에게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의 어떤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삼성전자만큼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게 탄력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그에 못지않게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블룸버그가 내놓은 전망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작년에 한 해 동안 했던 주주환원 정책이 약 10조 원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보다 더 강력하게 한 100조 원 정도를 갖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100조 원을 넘어서 200조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망에 따라서 이제 그 두 양사의 주주환원 정책의 실현에 따라서 주가에 이제 시비가 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결국에는 현금 흐름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금을 좀 쥐고 있어야지 주주들에게 환원을 할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너네가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주주환원을 내놔라. 라는 건 주주들의 입장인 거고 하지만 회사가 고간이 없는데 어떻게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려면 고간이 아주 이제 그 꽉 차야 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 블룸버그가 집계한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그 잉여 현금 흐름, FCF에 대한 흐름을 차트로 보여주는데요. 28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 삼성전자가 약 2,800억 원의 그 800억 달러의 이제 그 현금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030억 달러니까 만만치 않은 게 큰 현금을 갖게 됩니다. 이걸 각각 이제 원화로 환산한다면 삼성전자는 28년도에 392조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8년도에 무려 284조 원의 FCF를 갖게 되니까 주주환원 정책 펼칠 만한 여력은 충분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거를 갖다가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삼성전자가 3년 동안에 평균 10조 원 정도 주주환원 정책을 했는데 이제는 10조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 최소한 100조 원 정도는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도 사실 삼성전자 그렇게 이제 주주들에게 바람을 낸다면 SK하이닉스도 그 못지않게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FCF가 상대적으로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주가를 갖다 올라가는데 발목을 잡는 역할을 했자면 FCF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줄어든 FCF가 어디로 왔느냐? 고스란히 메모리 기업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메모리 기업들의 그 최고 경제 입장에서는 주주들에게 충분히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수가 있으니까 SK하이닉스가 거기에 부응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게 이제 좀 지속이 가능하려면 현금을 계속해서 많이 벌여들여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각도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은 지금은 좋고 나중에도 뭐 내년까지도 주주환원 정책 펼칠 만한 잉여 현금 흐름이 쌓이겠지만 내년까지 지나면 끝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우려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이 우려사항이 그 단순하게 우려에 끝날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모두 공이 이제는 LTA라고 얘기하는 한 3년을 넘어서 5년 정도로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그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갖다가 장기 공급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 매출이 꺾어질 염려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고 SK하이닉스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10개 고객사와 LTA를 갖다 체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충분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 현금이 충분하고 여기에서 3년 정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LTA는 5년 정도를 갖다가 그 단위로 이렇게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전과는 다르게 양사 모두 꾸준하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5년 정도 꾸준하게 현금이 유입된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으로 현금을 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럼 LTE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존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18개월 주기로 매출 올라갔다 꺾어집니다. 꺾어질 때는 뭐 한없이 회사가 망할처럼 꺾어지죠. 이렇기 때문에 기존의 증권사들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평가할 때 다른 제조업체와 다르게 다른 제조업체는 3년 단위로 이제 PER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PER을 평가를 하는데 메모리 기업들은 3년이 아니고 18개월 단위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러니까 PBR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 기업들의 요청이 무엇이냐면 예전과 다르게 체제 개선이 됐기 때문에 AI 시대에 우리가 엄청난 영업이익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예전처럼 PBR이 아닌 PER로 재평가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근데 심지어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12개월 선행 PER이 삼성전자는 4.2배, 하이닉스는 3.6배입니다. 엄청나게 PER이 이제 낮은데 이거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다른 거 제조업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비교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평균 PER이 21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배 이상 저평가된 것이고 삼성전자 그에 못지않게 저평가됐기 때문에 시장의 시각이 PBR이 아닌 PER을 받아들이는 것이 확산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은 블룸버그에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이게 많은 외신이나 뭐 국내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또 확정되면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두 번째 뉴스도 이제 블룸버그가 그 하나그룹이 이제 호주의 대표적인 조선 기업이자 방산 기업인 오스탈의 그 미국 조선 분야를 갖다 인수한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 하나그룹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이고 그다음에 하나그룹에서 조선 기업이 하나오션 아닙니까? 두 기업 모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블룸버그 통신에 이제 보도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오스탈이라는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기억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예전에 한번 이제 하나그룹이 호주 오스탈에 이제 그 지분 전체를 갖다 인수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이 오스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주의 대표적인 이제 방산 기업입니다. 방산 기업인 동시에 조선 기업이다 보니까 이 오스탈의 이사회 측에서는 하나그룹의 너네 지분 전량을 다 인수하면서 너네 경영권도 우리가 갖고 싶어라고 의사를 표명했지만은 오스탈의 이사회에서는 아니 우리가 방산이라는 것은 국가 외교 안보랑 직결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네가 설령 우리 지분을 인수할지라도 왜냐면 오스탈이 또 이제 상장사입니다. 지분을 인수할지라도 아마도 호주 정부가 막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그 하나그룹의 제안을 갖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은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저희 코너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하나그룹 할 수 없이 19.9%까지만 오스탈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오스탈의 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오스탈 입장에서 내려가는 주가 내려갔다는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스탈이 결국은 하나그룹의 다른 제안 너네 회사 전체를 갖다 우리가 인수하는 것을 너네가 싫어한다면 대신 미국에 있는 너네 조선 분야만 우리가 인수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제 협상한 끝에 이제 12억 달러, 최대 12억 달러의 인수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 제안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성공이 된다면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오스탈이 이미 미국에 선점했던 방산, 조선 분야의 거점을 갖다가 인수하게 되니까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큰 전기가 마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스탈이 이제 시드니 증시에 상장이 돼 있죠. 예. 시드니 증시에 상장했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제 어저께 이제 시드니 증시에서 오스탈 주가가 장중 12%까지 급등했고 시총도 13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게 오스탈의 주가 차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들어서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점점 계속 하향 추세 아닙니까? 이 하향 추세를 갖다 겪다가 오스탈 이사회도 결국은 하나그룹의 다각도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다 야멸차게 이제 거부할 수 없었고 그러면 미국 조선 분야라도 그 하나그룹에 넘겨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승인해 주자라는 맥락에서 이제 양사가 이제 협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스탈의 핵심 부서는 아니었나 봐요. 예, 아니 핵심 부서 이게 미국 조선 분야가 오스탈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오스탈은 이제 시드니 증시에 상장됐고 호주의 어떤 대표적인 방산 분야이다 보니까 전체를 넘기는 것은 사실 오스탈 이사회에서도 꺼리다. 그래서 이제 하나그룹의 대안으로 우리도 사실은 너네가 전체를 인수하고 싶지만은 사실은 핵심은 이제 미국 사업 분야니까 미국 사업 분야를 우리가 인수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갖다 변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한 게 근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나 에어로뿐만이 아니라 뭐 조선이니까 오션에 또 긍정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하나그룹이 참 독특하게 이제 대우조선 해양화자 인수하고 하나오션으로 이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 조선의 사업에서 유망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갖다 현지 조선소를 인수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 필리조선소 개명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직후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국의 해군과 조선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니까 너네가 한국이 이제 조선업의 강제 아니냐? 그리고 더불어 우리와 같이 우방이니까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전화통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조선업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오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제 하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엄청난 탄력을 받았죠. 여기에 오늘 말씀드린 오스탈이
미국 곳곳에 이제 거점 마련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오션이 하나그룹이 오스타에 이제 경영권을 갖게 된다면 미국의 곳곳에 마련된 거점을 갖다가 기존에 하나 필리조 선수랑 시너지를 갖다가 맺게 되면 지금보다 하나 필리조 선수의 역할과 하나오션의 미국 공략이 더 이제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사로는 이제 저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오션 이렇게 다뤄보고 왔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 전망도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예. 최근에 방산 기업의 주가가 좀 안 좋긴 하지만은 안 좋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이란 전쟁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우리가 이제 거기서 뭔가 이렇게 매출 올릴 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전망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하지만 결국은 한번 크게 전쟁을 맛보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외국에 가서 이제 무기를 사오겠다는 데서 반대할 여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떤 주가 내려간 것은 한국 방산기업이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된다. 여력이 충분하다 보시면 되겠고 이런 맥락에서 하나그룹이 호주의 대표적인 방산과 그 조선은 기업인 오스탈의 미국 사업 부분을 갖다 인수한다는 것은 하나그룹 전체가 하나그룹이 처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출범시킬 때 우리가 한국판 로키드 마틴을 갖다 꿈꾼다. 한국판 로키드 마틴을 갖다 실현시키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맥락에서 이번 M&A를 하면은 원래 하고 M&A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새로 뭔가 시작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M&A를 해서 해당 사업을 인수하면은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크다. 그래서 하나그룹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갖다가 진짜로 우리의 로키드 마틴으로 삼을 수 있는지 삼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M&A라든지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이 같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도 주가 많이 올랐지만 더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하나그룹은 사실 방산과 조선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 사업을 지금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나오션이 필리 이 조선소를 인수한 것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이 조선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는 의지이기도 한데 다방면을 현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스탈의 이 미국 조선 쪽의 인수와 관련된 부분이 아마 그럴 듯한데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실질적인 실적으로 언제 이어질지 지금은 아마 준비 단계겠죠. 이게 미국 내에서 매출 확대, 순이익 확대로까지 언제 이어질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 주가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히든글로벌은 타케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이제는 새벽에는 좀 제법 선선할 정도의 이제 날씨가 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8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 말씀을 또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코스닥 얘기를 좀 처음에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7월 31일이 좀 뭔가 약간 분기점 같은 그런 날이었죠. 그때 시장이 급반등을 했었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코스피는 조금 이제 울퉁불퉁하긴 합니다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밑에 파랑 색깔이 코스닥이고요. 위에 오렌지 색깔이 코스피입니다. 둘 다 비슷한 시점에 반등을 시작을 했고, 코스피의 반등폭이 당일 31일 날은 훨씬 컸죠. 17.9% 급등을 했으니까 그때 코스닥은 9% 가까이 급등을 했었고,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코스피는 좀 좌충우돌하는 게 있죠. 변동성이 여전히 한번 또 크게 출렁거렸고,
또 두 번 정도 크게 출렁거렸었고 반면에 그렇게 코스피가 출렁거리면서 변동성이 뭐 예전보다는 좀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좀 변동성이 좀 적지 않은 상황임에도 코스피는 7월 30일 이후에 좀 꾸준히 지금 한 2주 정도 지난 거죠.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다가 이번 주 들어서 한 2, 3일 횡보를 하긴 합니다만 지난 2주간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부침이 적었던 그런 우상향 곡선을 좀 긋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코스닥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코스닥이 가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섹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바이오 요게 가야 되는데 요게 대장 섹터니까 좀 현재 코스닥 1위도 알테오젠이기도 하고요. 요게 좀 가다 보니까 이제 더 코스닥에 대한 관심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오전장보다 오후장에 가서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아까 코스닥이 좀 횡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스닥이 하락이 아니라 계속 우상향의 이 패턴을 유지를 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전장에 좀 주춤하거나 떨어져도 오후장 가서는 꼭 반등을 하더군요. 어제도 그랬고 플러스로 뭐 크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뒷심을 발휘해서 끌어올려놓고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오후장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어떤 매수체, 그게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간에 소부장이라든가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섹터들 중심으로 코스닥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코스닥 반등 포인트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진콜 리스크, 그러니까 주가가 더 급락을 할 거라는 그런 부분, 강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줄었죠. 그다음에 ETF 규제 이후에 쏠림이 완화됐습니다. ETF 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31일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주저하는 발표 임박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 중동 상황이 좀 어쨌든 뭐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났고, 그다음에 9월 임상 가능성도 하락이 됐죠. 오늘 앞서 CPI 뭐 말씀 자세히 들으셨겠습니다만 일단은 다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6월 달보다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물론 전년비 기준이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새로운 호재는 없는데 악재가 완화되고 있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러니까 하방이 어느 정도 잡혔다. 이것만큼 투자자들한테 뭔가 새롭게 한번 진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모멘텀이 없는 거죠. 더 떨어진다는 생각이 있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폭이 뭐 만회됐다라는 거고 코스닥은 저점 대비 30% 올랐는데 워낙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아직도 30% 이상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다. 이 부분.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다음 걸 확 가버렸네요. 다음 건에 좀 봐야 될 게 이제 코스닥 승강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미엄 요건 값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승강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갑자기 승강제 얘기를 좀 꺼내냐면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뭔가 어떤 상승하는 데 있어서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죠. 특히 심리적인 모멘텀. 그런 심리적인 모멘텀이 돼줄 수 있는 게 이런 이 승강제 같은 제도의 변화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승강제라는 건 한마디로 1부 리그, 2부 리그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분류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우등반, 열등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상위에 들어가는 기업들과 하위의 기업들을 좀 분리를 하게 되면 지금 코스닥의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좋은 기업이고 뭐가 나쁜 기업인지 이제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업들도 그냥 도매금으로 같이 하향 조정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뭐 좋은 기업들, 코스닥에서 좋은 기업들, 뭐 시총 상위권에 있던 기업들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게 그 회사의 주가의 모멘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승강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은 이거를 통해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좀 좋은 종목들이 좀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거고 또 아주 기업 분석을 잘 이렇게 좀 세분하게 하기 쉽지 않은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프리미엄에 있는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은 그냥 큰 걱정 안 하고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식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증권사에서 미래스증권인데 한 증권사에서 이렇게 승강제의 상위권에 속할 만한 기업들 리스트를 100개를 뽑았더라고요. 그중에서 뭐 100개까지는 모르겠고 상위 20위권이 어떤 기업들인지만 제가 좀 표로 좀 만들어 왔습니다. 첫 번째 보면 10위권인데
알테오젠, 리노공업, ABL바이오, 원익IPS, 리가캠, 이오테크니스, 파마리서치, PSK, 휴제크레스. 여기서 아마 코스닥 투자 좀 하신다는 분들 중에 모르는 기업들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다 시총 상위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이들 종목들이 결국 프리미엄 상위권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 이제 ISC, 이제 소부장, 또 소부장, 실리콘도 화장품, 바이오, 뭐 그다음에 테스 같은 뭐 소부장, TSC도 소부장, SPG 로봇, ST팜 바이오, 고용 뭐 로봇도 되고 뭐 저 반도체도 되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셀트론 제약 보면 이제 앞장과 뒷장을 종합해서 보면 반도체 초부장 많이 눈에 띄죠. 바이오도 몇 개 좀 눈에 띄고요. 바이오가 의외로 조금 적은 게 좀 제 생각에는 좀 바이오가 좀 의외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 승강제 기준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소위 말하는 수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의미가 있는 그런 기준이라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아직 결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어제 오후 5시쯤 넘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동전주 퇴출 종목들 이제 일부 확정이 좀 된 것들 그런 걸 좀 봤을 때 일단 이 시작이라고 보고요. 승강제는 연내내 완료가 돼서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현재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말 내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이 승강제 사실 뭐 뭐든지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주가는 선반영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8월 좀 얼추 이제 절반 정도 됐고 이제 9월, 10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3분기 후반, 4분기쯤에 들어가면서 이제 코스닥이 뭔가 새로운 모멘트, 이를테면 올 1월, 2월 때 정책 수혜감으로 뛰었던 것처럼 이번 하반기에도 코스닥이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정책 수혜감, 제도 개선의 수혜감. 뭐 분명 여기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좀 아마 뒷받침이 될 거고요. 정부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면서 이번에는 코스닥이 지난 상반기 때처럼 그냥 잠깐 반짝하다 마는 게 아니라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들이 이번 하반기에는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들을 좀 가져보면서 오늘 코스닥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 오늘 준비한 이슈는 이제 건설 얘기를 앞서 잠깐 보셨으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보시죠. 건설 지수 KLX 건설 지수라는 게 이게 8월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주 정도도 채 안 된 것, 2주 정도 됐다고 보고요. 19.3%가 급등을 해서 전체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지수 상승률 중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종목들, 현대, GS, DLES, 대우건설 이렇게 주로 종목들을 넣었고요. 여기에 이제 아마 건설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삼성물산이랑 삼성 E&A는 왜 뺐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삼성전자, 뭐 지분 관련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다른 노이즈가 좀 낀 거죠. 마치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주 중에서 그 스페이스X 그 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뛰었다가 또 그만큼 많이 꼬꾸라진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좀 노이즈가 있는 부분들은 좀 최소화하고요. 퓨어하게, 진짜 순수하게 건설 쪽만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만 그래프를 비교를 했습니다. 제일 위에 이 연두색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약간 초록색, 요게 이렇게 좀 튀죠. 주가 상승률 자체가. 이거는 이제 대우건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우건설이 올 들어서는 상승률이 제일 크죠. 개별 종목 건설주 중에서는. 작년에는 뭐 현대건설 뭐 이렇게 DLNC들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건설이 제일 밑에고요. 그다음에 GS건설이 오렌지색, 그다음에 이제 하늘색이 DLES입니다. 이 세 종목 작년에 굉장히 급등을 했던 세 종목은 고만고만하죠. 올 들어서 건설주들이 뭐 딱히 그렇게 아주 퍼포먼스가 대단히 컸던 건 아닙니다. 상반기 초반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 대우건설이 유난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주가의 상승률을 보였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8월 이후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 부분인 거죠. 오렌지 색깔 GS건설이 8월 이후에만 무려 50% 가까이 아주 초급등을 해서 가장 많이 뛰었고요. 대우건설 35%, DLNC도 24%, 현대건설 18%. 그래서 건설지수가 이제 평균으로 19%나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지금 사실은 뭐 주도 섹터가 딱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좀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거고. 자, 건설주가 이렇게 좀 좋은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죠. 대우건설 뭐 40%대. 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이렇게 초과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이런 게 아니라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나 그거를 가지고 비율을 만든 건데
대우건설이 제일 주가가 많이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수주 기대감, 이거는 이제 국내외 다 합쳐서입니다. 지난 7월달 샌프란시스코에 열린 AI 서밋에서 이제 국내 건설사들하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글로벌 빅테크들이랑 투자 관련 협력, 누군가 지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국내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난 6월에 발표됐죠. 거기에서도 당연히 18.4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550조가 투자가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인데. 그다음에 이제 대략 한 100조 정도 국내만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10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하니까 그거 누가 짓겠습니까? 건설사들이 짓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그런 거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건설사들별로 데이터 센터를 누가 많이 지었는지, 그래서 이제 GS 건설이 가장 많이 뛰었고, 결국 이번 8월 달에 건설사들의 이 상승 모멘텀, 가장 큰 모멘텀은 데이터 센터였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 강세 배경을 좀 살펴보는데, 여기 앞에 진짜 표 한 장을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 표가 혹시 있을까 모르겠네. 이렇게, 예, 이겁니다.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오늘 사실 이 얘기가, 이 표가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건설 시장과 새로운 건설주들의 성장 축 완전히 달라지죠. 반도체, 데이터 센터, 첨단 산업 EPC, 이제 수주부터 시공부터 이제 관리까지 다 해주는, 그다음에 기업부터 캐펙스 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건설주들이 구조적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겁니까? 돈 버는 그 분야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저 분야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몇 년짜리들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뭐 아주 장기 어떤 그런 수주 물량들, 수주가 될 수 있는 물량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좀 화면에서 원전 수주 기대감도 미국서 지금 이제 아마 이번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아주 이제는 기대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주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일단 미국 정부가 대출을 좀 대폭 해주기로 좀 이미 좀 했고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이 원전이 단순한 전력 인프라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좀 정부 차원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돈을 뭐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고, 국내에서도 지금 사실은 신규 발전소,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지금 빌 게이츠 두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SMR 관련해서 또 기대감 또 나오겠죠. 그다음에 원전도 뭐 아시아, 베트남이라든가 뭐 동유럽의 불가리라든가 이쪽에서도 계속 수주 기대감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도 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장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메가 프로젝트 관련돼서도 이렇게 뭐 평택, 용인, 뭐 호남 클러스터까지 다 결국은 누군가가 지어야 됩니다. 다 건설사들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마지막 한 장만 더 보도록 하고, 이게 마지막 장인가요? 네, 이게 있는데요. 저거 그 삼성그룹하고 하이닉스하고 좀 증설을 좀 앞당기기로 했죠. 그 착공도 앞당기고, 그럼 당연히 준공도 앞당겨지고, 그다음에 또 진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건설주들이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 이게 결국 건설주, 이 건설업종이 결국 이제 과거와 다른 뭐 아파트 짓고 뭐 어디 뭐 다리 짓고 도로 건설, 이런 이제 건설주라고 이제 보는 시대가 지났다. 이 부분은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CPI 발표가 됐고 또 최근에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어제 약간 좀 반등이 나왔고 이런 가운데 또 화장품주를 다시 한번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시장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창환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새벽에 보셨다고요? 네. 일단 그 헤드라인 전월비 전년비 그리고 근원 CPI 전월비 전년비 모두 그 컨센서스에 정확하게 부합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근원 그 CPI가 2.5% 전년비 대비해서 2.5% 상승됐는데 이는 그러니까 2021년 3월 이후로 최저치와 같은 네.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6월에 마이너스 5.7% 그리고 7월에도 1.5% 하락하면서 이란발 공격이 계속 공격으로 인한 충격이 계속 빠지는 네. 그런 이제 흐름이었고 에너지 쪽. 다만 이제 네. 전년비 여전히 14.7% 상승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충격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주거비가 0.1% 상승으로 해서 헤드라인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물가를 2%대로 계속 묶어두는 역할을 한 것이고 항공요금은 이제 2.2% 상승이 나와서 다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월가의 평가는 물가지수 CPI가 서프라이즈가 없었다는 점 자체가 서프라이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물가의 재가속 없이 고용까지 둔화되면서 연준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에서는 그 억제된 근원 물가가 이제 9월에 동결 논리로 동결 논리가 강화되었다라고 네. 봐서 페드워치에서도 9월달 동결 확률이 이제 일주일 전 45%에서 58%까지 상승을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의 어떤 변동 시점이 10월에서 12월 정도로 좀 미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인상 우려가 좀 거치는 그런 흐름이 그 자체가 호재로 작용했고 시장의 반응은 곧바로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으로 그죠.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0.53%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10년물이 4.7 아래로 떨어지면서 4.65에서 66 정도로 다소 좀 하락을 한 모습이었고 2년물도 4.2 밑으로 4.18까지 하락을 했는데 다만 이제 30년물이 5.24 정도, 그러니까 5.25 그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여전히 이제 그 금리 자체는 그 높은 부담이네요. 수준이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이제 그 발표 이후에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을 한 것은 금리 부담이 거치자마자 곧바로 이익이 확인된 쪽으로 곧바로 시장에 자금이 갔다라고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9월 달에 인상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일단은 오늘 밤 이제 있는 고용 지표라든가 그 PPI 지표 이런 PPI 가 좀 것들이 중요하죠.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조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동결의 문을 열어둔 것이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서 오늘 밤에 실업시장 청구 건수와 7월 PPI 지수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PPI에서는 그 PC에 직접 되는 반영되는 항목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번 달 말에 잭슨홀에서 워시 의장의 발언인데 잭슨홀 미팅에서 이후에 시장이 좋았던 적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경계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오늘 그 증시 자체는 이제 코스피 선물 지수가 3%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금리에 상당히 제한되면서 반도체 종목이 올라갔던 거는 국내 증시 상승 오늘 갭상승 출발 가능성이 높은 마련이고요. 그리고 시장 자금 자체가 실적과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이제 수급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국면이 있을 때는 반도체 섹터가 좀 유리한 건 맞는데 아직은 일단 8월달 지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일단 동결 가능성이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다, 확정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어제부터는 국내 증시가 ADR 과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이 추가 상승할 때에는 쫓아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CPI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밤에 발표가 됐고 미국 시간으로는 현지 시간 12일에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새벽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은 사실 잘 없습니다. 굉장히 또 완벽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결국에는 이제 CPI는 한숨 돌렸는데 오늘 밤에 발표가 될 PPI 그리고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조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 짚고 왔습니다. 일단 뭐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우려감이 좀 적어졌기 때문에 이게 성장주가 오르긴 했는데 오늘 밤에 또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질지 모르는 게 결국에는 시장의 문제점인 것 같고
올라가고요. 또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랜만에 좀 이게 올라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저께도 그죠, 그 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 베팅을 하면서 반도체 목표를 올렸는데 그 8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그 213억 달러로 해서 전년 대비 43% 증가가 나왔고요. 반도체만 100억 달러로서 155.4%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 수준이 나왔고 그리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반도체가 46% 정도까지 한국은 지금 높은 반도체가 그냥 상황입니다. 끌고 가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수출 자체가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 낸드 가격이 8월 달에는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93%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장 약해할 것으로 예상했던 낸드 쪽에서 낸드 쪽이?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을 이끄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낸드 가격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일단 반박 근거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10일까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얼마까지는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반도체는 분기 단위로 가격을 협상하기 때문에 분기 단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지금 뭐 앞으로 이제 증설이 어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라든가 제조 이런 수입 정도 같이 늘어나는 것들은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외국인들의 현재 움직임이 어쨌든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라든가 그저께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반등의 기본 바탕은 대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여기에 수출 호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뭐 싱가포르 테마색에서 맞아요.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자체가 이제 그 어떤 상승을 더 이끌었다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주환원 정책과 실적 그리고 수급 이벤트가 같이 붙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9월 달까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말에서 다소 당겨지긴 했지만은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좀 더 빨리 발표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KB증권에서 그 주주환원 정책 최소의 100조에서 200조 정도를 얘기했고 이게 만약에 3개월 전으로 갔을 경우에는 평균 만약에 150조라고 하면은 3개월 전은 450조고 200조면 600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전자가 발표도 더 빠르고 규모도 더 크겠다 싶어서 그저께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한 종목만 9천억 이상 매수를 했는데 네. 코스피 전체 매수가 2천억이었고요. 어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하면서도 하이닉스 같이 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테마사역 이슈가 이제 어제는 추가로 붙었기 때문이고 네. 수출 데이터도 좋았기 때문이고 또 낸드 쪽에서의 의외의 가격 급등이 나와서 하이닉스도 같이 붙었다 볼 수 있는데 네. 그 하이닉스가 그저께는 주주환원 얘기를 할 때는 외국인 매도를 했지만은 네. 어제 매수는 이제 낸드 가격이 급등한 것도 있고 키옥시아에 대한 그 SPC2에 대한 그걸 통한 지분이 이제 14.19%로 해서 최대 주주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낸드 가격이 올라갔는데 글로벌 낸드 시장 장악이 높아졌다. 이게 같이 붙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참 어제 이제 삼전이랑 SK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간 이유가 여러 가지 뭔가 딱 하나 이유를 꼽을 수 없다. 이게 수출 데이터 잘 나왔고 그리고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색이 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사실 간밤에 SK하이닉스 ADR은 프리마켓부터 굉장한 상승 탄력을 보였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함께 좀 맞물리면서 지금까지 좀 급격하게 식었던 투자 심리를 약간 좀 불붙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말씀처럼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좀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 이 정도면은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저점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저점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23만 원대 전후에서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때 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시작이 되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23만 원에서 이제 저점을 그 전후에서 잡으면서 그 27만 원까지는 매물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7만 원까지는 약간 무혈 립싱 가능한 구간인데 오늘 이제 그 나간 선물이 3% 튀게 되면 주가 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요사 쫓아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27만 원이라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매물대가.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조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더라도 27만 원대에서 매수 들어가는 거는 조금 기다렸다가 좀 눌리면 기다렸다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네. 사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그 바로 안 갈 수 있는 그러면 수 있기 안 때문에 되잖아요. 그리고 그죠? 네. ADR이 과열 들어간 상태에서는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핵심은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그 이제 주주환원 정책 확대 기본 배당뿐만 아니라 특별 배당과 자사주 아마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같이 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KB에서 연간 추정 그 환원 규모가 이제 최소 100조에서 200조 정도 얘기를 나오는데 어떤 언론에서는 뭐 3년간 700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헤드라인에 주주환원 700조라고 딱 얘기니까
더 좀 다소 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좀 그렇죠. 있었다라고 물론 볼 수 있고요. 3년 합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시가총액이 한 1,600조 좀 넘어갈 텐데 100조 기준이면은 그 주주환원 수익률이 한 6%, 그리고 이제 200점은 12%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점에는 1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런 그 배당 수익률을 하면은 이게 어떤 그 주가의 또 레벨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2020년 이후로 대규모 특별 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 밸류 라인 못 받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에는 투자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돌아갈 자금이 없다라는 건데, 대규모로 주주환원을 했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번다는 것 자체가 그럼 밸류에이션 자체, 뭐 PBR에서 PR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키옥시라든가 샌디스크에 비해서 그 총 주주환원율이 월등히 뭐 한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상승 여력이 좀 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그 주주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일단 중요할 거고요. 그 자체가 또 중요한 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는지. 그죠, 그게 그게 이제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이제 FHF 뭐 50% 기준으로 3개년 정도를 할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충분히 부합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고, 어제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PER이 삼성전자가 4.4배, SK하이닉스가 3.7배, 마이크론이 6배, CXMT가 22.3배입니다. CXMT 비해서 거의 많이 싸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보다 싸면서도 뭐 중국 기업을 비해서 1등인데도 뭐 제 하위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밖에 밸류에이션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싸서 빠진 게 아니라 워낙 지금 싸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도 8월달 가능성을 시장에서 염두에 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 달에 좀 발표하는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테마상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를 검토한다는 게 이제 검토해서 정부 측과 한국 정부가 접촉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투자 나서는 처음이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운용 자산이 572조인데 AI 투자 비중이 5년 내 6에서 15%까지 확대할 계획을 하니까 뭐 AI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자금이라 생각이 들고, 오늘 어쨌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오늘 갭상승에서 쫓아가는 거는 또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될 수 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기술적인 분석도 결국엔 중요할 텐데 23만 원대부터 27만 원대까지 매물이 좀 없었지만 27만 원대부터 매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제 코스피 200 야간 선물만큼 뛴 만큼 만약에 이제 뛰면서 시작하면 아마 이게 빠르게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부분 함께 말씀해 주셨고, 다만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회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K뷰티 관련 기업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힌트는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순방 갈 때 이례적으로 화장품 기업 수장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그때부터 약간 좀 요 기대감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뛰더라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 기업들 상승 탄력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기회 있다고 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과열 구간에 들어갔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네. 들어가시는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자제하자. 같고요. 그러니까 리스트업을 하시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온 후에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ODM 기업들 3사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제 어쨌든 더 앞으로 하반기가 더 좋겠지만은 들어가시는 거는 다소 좀 부담될 수 있는데, 지금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 성장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성장이 나왔는데, 3차 성장이요. 네, 이제는 이제 미국 데이터가 다시 살아났고, 어제 8월달 수출 데이터가 미국 쪽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데, 그죠.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오프라인 중심입니다. 유럽은 온라인 매장보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 중심이라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확대가 되는 게 그 특징인데, 미국과 유럽 쪽의 성장세가 높은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좋고 실적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ODM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콜마, 코스맥스, 뭐 코스메 코리아들 보면은 브랜드사들이 지금 그 미국이랑 특히 뭐 유럽 쪽에 그 포션이 확대가 되는, 매출이 확대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일단 수출 데이터 이런 거에 다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화장품 OEM, ODM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먼저 움직였고, 브랜드 쪽에서는 그 APR이 같죠. 그러니까 APR과 코스맥스를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이제 유통기업 중에
시리콘2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근데 어제 IR을 하기 전에 실적 어느 정도 약간 유출된 게 아닌가 싶은데 미리 좀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발표 후에 좀 더 올라가긴 했는데 화장품 섹터 때 7월 달 뭐 수출 역대급 좋고 상반기도 좋고 8월 달 다 좋아서 데이터는 나무랄 데 없고 하반기는 더 좋지만은 근데 가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섹터가 좋고 종목이 좋은 거랑 주가랑은 좀 별개 있는데 지금 약간 주가는 별개라서 추격 매수는 다소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화장품 이 리스트만 잘 보시면 화장품 OEM 기업은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리아 이 세 개를 보시면 네, 되겠고 코스메 인그룹들은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쪽에서는 APR을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유통기업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리콘처럼 그 실리콘 인디 브랜드를 수출을 대행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직접 KBT의 그 확산에 직접 수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그 폭넓게 그러니까 어디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어디 하나가 브랜드가 안 되더라도 다른 데가 잘 되면 요즘에 되는. 인디 브랜드가 워낙 또 네, 핫하니까요. 어디가 잘 될 줄 몰라요. 인디 브랜드가 갑자기 잘 되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누가 잘 돼도 잘 되는 섹터가 이제 유통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ODM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화장품주에 대한 전략도 듣고 왔고요. 이제 시장 전체 전략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은 어려운 게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이 워낙 많을 것 같아서 이게 참 전략을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좀 이 8월 이 시점에서는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전략 자체가 크게 다른 아닌데 그 반도체 섹터 자체를 이제 그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는 코어로 두고 거기에 이제 실적과 모멘텀이 있는 쪽은 위성 전략으로 하면서 코어는 계속 두면서 위성을 계속 갈아 끼우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전히 좀 포트의 가장 큰 부분은 반도체일까요? 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위성 쪽에서는 최근에 화장품 쪽이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면 택하고 다른 거 또 저점에서 찾고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실적이 확인되면서 수급도 올라온 종목들이 이제 싼 게 많이 없어졌어요. 또 최근에 급반등이 또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극동적으로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 그 저점에서 뭐 30%에서 많게는 뭐 100% 올라오는 종목들도 생겼고, 아예 또 신고가는 가는 종목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체 이익 모멘텀을 가지면서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 않은 걸 막 찾다 보면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섹터에서 아직까지 안 움직인 섹터가 자동차 섹터가 같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파업 이슈 때문에, 현대차 파업 이슈 때문에 아직 못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는 파업 때문에 생산이 좀 정체되는 것들은 나중에 이연되는 거니까 그럼 파업이 끝나게 되면 분명 움직일 거니까 오히려 파업 기간에 주가 못 갈 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현대차 그룹 중에서 좀 배당을 많이 주는 걸 좀 찾아보니까 그 현대차가 배당을 이제 그 기본 배당이 10,000원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주가 이제 20만 원이면 배당 수익이 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보다도 또 높으니까 그리고 주가 하방도 받쳐진 다음에는 5% 정도의 배당을 깔고 버티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예탁금이 이제 8월 11일 기준으로 97조 9천억으로 지금 100조가 깨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신용잔고가 이제 최근에 저점이 27조에서 30조까지 다 이제 올라온 상태라서 네. 시장의 자금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97조가 적다고 말하기가 그런 시대가 있는데 많지가 않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롭지 않다 보니까 이 안에서 순환매하거든요. 자금이 이제 수평으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선멸적으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를 유지하면서 그 위성을 계속 잘 갈아 끼는 형태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환 이사와 함께 8월 시장 전략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7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 알아야 될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현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덜어졌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을 위주로 상승했던 장세였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8개 기술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개 기술주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합권에서 움직임 형성하고 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코어웨이브와 슈퍼마이크론 컴퓨터의 이 실적 발표가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무래도 이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도 정규장에서 4%대까지 상승폭 키워냈는데 애프터 마켓에서도 0.48% 현재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915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정규장에서는 3%대까지 오름세 보였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0.2% 소폭 빠지면서 22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은 소폭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메타 현재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0.03% 소폭 올라주면서 579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스페이스 X가 종가 기준으로 9%대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록 4.6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가 여태까지 발표한 적 없었던 역대급의 AI 모델을 출시를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타리크 모델뿐만 아니라 AI 분야까지 확산을 하면서 통합 우주 AI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받아갔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 상승폭 반납하고 있습니다. 0.23% 하락하면서 145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요. 알파벳은 현재 0.02% 소폭 상승하면서 343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ADR 종목들 흐름 엇갈린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종가 기준으로 9%대까지 뛰어오르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154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이 코어위브의 실적 발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핵심 HBM 공급사인 SK하이닉스가 주목을 받은 건데요. ADR은 9%대까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융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흐름 엇갈리면서 우리 금융지주만이 하락을 했고요. 한국전력이 3%대까지 빠졌습니다. SK텔레콤은 4%대까지 강세 보이면서 35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주요 지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주요 지표들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도 3%대까지 오름세 키워내면서 1060포인트 선에 거래 마무리했고요. EW의 한국 ETF도 간밤에는 5%대까지 상승폭 키워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0.07% 강보합권 지나가면서 17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대까지 상승했습니다. 12,30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또 유가 흐름 현재는 0.61%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개월 내 역대 최저 통행량을 기록했다라고 집계가 됐는데 5일 내에 13척의 배만이 통행을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전쟁 시작 적인 전엔 하루에 130척이 지나다녔는데 그에 비하면 통행량이 90% 가까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0.61%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주요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줬고 SK하이닉스 ADR도 큰 폭으로 뛰어 올랐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지표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